돈 없으면 미국에서 방 빼세요. 트럼프의 폭탄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선업 부활을 꿈꾸며 한국의 기술을 통째로 강탈하려 했던 미국,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을 무기로 한국의 핵심 기술 100% 이전을 요구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협박에 굴복이 아닌 즉시 철수를 통보한 겁니다. 한국의 핵심 인력 42명이 하루 만에 미국을 떠났고 1,500억 달러짜리 조선소는 폐허로 변해버렸죠. 한국의 반격에 백악관은 패닉에 빠졌고 도저히 상황을 수습할 수 없던 미국은 결국 한국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갑질하던 미국이 하루 만에 굴복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1,500억 달러요. 1,500억.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맥컬럼 장관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회의실 유리벽이 흔들렸어요. 좌중이 일순간 얼어붙었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로엘, 미 상무부 해양산업 총괄 자문관. 25년간 이 자리에서 달러로 세계를 움직여온 사람이에요. 그날은 제 커리어 최고의 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 하나오션의 핵심 기술을 통째로 가져오는 마스가 프로젝트. 그 계약서가 바로 제 손에 들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하나오션 최동진 전무 앞으로 서류를 밀어 넣었습니다. 핵심 기술 100% 이전, 5년 내 현지 생산 70% 달성. 솔직히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1,500억 달러면 어떤 나라든 발밑으로 기어온다는 게 제 25년의 경험이었으니까요. 최동진 전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의 눈동자를 주시했어요. 감격도, 분노도, 당혹도 없었습니다. 무표정. 그 단어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맥컬럼 장관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파묻으며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어요. 회의실 천장에 뿌연 안개가 깔렸습니다. 장관은 시가를 든 손으로 한국 대표단을 가리키며 느릿하게 입을 열었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당신의 하나오션이 가진 건조 공정 기술, 용접 자동화 시스템, 블록 조립 노하우, 전부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한테 넘기란 말이오. 장관의 목소리엔 협상 따위는 없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저는 그 말투가 통쾌했습니다. 이래야 했어요. 미합 중국이 고개를 숙이고 부탁하는 꼴을 세계가 봐서는 안 되니까요. 저는 몽블랑 만년필을 돌리며 한국 측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동진 전무가 서류를 넘기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128쪽짜리 계약서를 마치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술술 넘겼습니다. 그 옆에 앉은 박명철 팀장은 더 기묘했어요.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서류를 홀든 눈빛이 외과의사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것 같았습니다. 빠르지만 정확했고 차갑지만 놓치는 게 없었죠. 박명철 팀장의 손가락이 계약서 72쪽에서 멈췄습니다. 딱 2초만이었어요. 찰나의 정지.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72쪽. 거기엔 우리가 밤새워 묻어놓은 독소 조항이 있었거든요. 이전된 기술의 지적 재산권은 미국 측에 영구 귀속된다. 쉽게 말하면 한국이 기술을 넘긴 순간 그 기술은 영원히 한국 것이 아니게 되는 조항이었습니다. 발각됐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발견해봤자 1,500억 달러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항의 좀 하다가 결국 도장을 찍겠죠. 박명철 팀장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비웃음도, 한숨도, 항의도 없었어요. 그냥 덮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제 심기를 건드렸어요. 반응이 있어야 대응을 하죠. 아무 반응이 없는 상대에게는 다음 수를 꺼낼 타이밍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왼쪽에서 데이비드 첸이 입을 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수석 엔지니어, 30년 넘게 현장에서 뼈가 굵은 기술자였어요. 자문관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오션의 건조 공정은 단순한 기술 매뉴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축적된 시스템이에요. 서류로 옮긴다고 복제가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기술적으로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한 건 기술적 정확성이 아니라 정치적 추진력이었으니까요. 저는 테이블 밑으로 첸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첸이 인상을 찌푸리며 입을 다물었어요. 눈빛만은 저를 향한 경고로 가득했지만 무시했습니다. 현장 기술자의 투덜거림을 일일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맥컬럼 장관이 시가를 재떨이에 눌러 끄며 한국 측을 압박했습니다. 최 전무, 하나오션 입장은 뭡니까? 1,500억 달러면 상당히 파격적인 금액이오. 솔직히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한국 조선업에 제안한 나라는 지구상에 미합 중국밖에 없을 겁니다. 장관의 말투엔 은근한 위협이 깔려 있었어요.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느냐는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최 전무의 입이 열리길 기다렸어요. 이제 협상이 시작되겠죠. 감사하다거나 조건을 좀 조정해달라거나 시간을 달라거나 어떤 시기든 말문이 트이면 우리의 판이었습니다. 최동진 전무가 천천히 양복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만년필도 태블릿도 아니었어요.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달아있는 걸 보니 수년은 된 물건 같았죠. 최 전무가 수첩을 펼치고 볼펜으로 뭔가를 적었습니다. 석자였어요. 그걸 찢어서 제 앞으로 툭 밀었습니다. 검토함, 석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1,500억 달러짜리 제안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 답변이 찢어진 수첩 쪽지에 적힌 볼펜 석자였어요. 저는 그 쪽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감정이었죠. 이해가 안 됐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의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맥컬럼 장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최 전무, 지금 미합 중국 상무부를 우습게 보는 겁니까? 검토함이라니. 1,500억 달러짜리 제안에 고작 석자로 답하겠다는 건 모독이오. 장관이 고함을 질렀지만 최 전무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마치 태풍 속에 서 있는 바위 같았습니다. 25년간 수많은 협상 테이블을 경험했지만 이런 종류의 침묵은 처음이었어요. 최동진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류 한 장 집어들지 않았어요. 수첩을 다시 안주머니에 넣고 양복 단추를 잠갔습니다. 박명철 팀장도 동시에 일어났죠. 마치 사전에 맞춰놓은 것처럼 정확한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입을 열었어요. 최 전무, 잠깐만요. 검토 기간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조건 수정의 여지가 있다면 논의해봅시다. 최 전무가 출구를 향해 걸으며 고개만 살짝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서 읽은 건 분노도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었어요. 무관심. 이 자리에 더 쓸 시간이 없다는 냉정한 무관심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최 전무와 박 팀장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어요. 맥컬럼 장관이 의자에 몸을 던지며 시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라이터 불꽃이 흔들렸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검토함 쪽지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볼펜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석자. 한국이 우리에게 남긴 건 오직 석자뿐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제 어깨 너머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달러에 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문관님이 지금 뭘 건드린 건지 제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첸의 등을 바라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현장 기술자가 뭘 알겠습니까? 1,500억 달러 앞에서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한국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그때까지는 확신했습니다. 검토함. 그 석자는 시간을 벌기 위한 한국식 체면치레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자꾸만 최동진 전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협상가의 눈이 아니었어요. 이미 다음 수를 다 짜놓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불안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미미했고 직감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명확했죠. 뭔가 잘못 건드렸다는 느낌.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포토맥강 위로 흘려보냈습니다. 1,500억 달러가 있으니까요. 그 돈이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맥컬럼 장관의 호출을 받은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장관실에 들어서자마자 시가 연기가 코를 찔렀어요. 맥컬럼 장관은 마호가니 책상 뒤에 파묻혀 서류를 넘기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게 만들었어요. 그게 장관의 방식이었죠. 상대를 기다리게 해서 서열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로엘, 한국 놈들이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면서? 장관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검토 중이라고만 전해왔습니다. 실무 접촉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제야 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틀이나 줬는데 검토 중이라? 내가 너무 친절했나 보군.
장관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이민국 특별고시 초안이었어요. H1B 특별 기술 비자 수수료를 $1,000에서 $10만 달러로 즉각 인상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00배. 눈을 의심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좀 과격한 조치가 아닙니까? 비자 수수료를 100배로 올리면 한국 기술진이 자진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장관이 펜을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시가를 입에 물면서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핵심이야. 돈 내기 싫으면 기술만 남겨두고 당장 꺼지라고 하는 거지. 겁을 줘야 정신을 차리거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잔인한 수였지만 효과는 확실할 거라고 봤어요. 1,500억 달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최동진 전무가 현장 엔지니어. 한 명 한 명의 비자가 10만 달러씩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기술자들이 동요하면 본사도 흔들리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 서류에 제 서명을 올렸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에 잉크가 번지지 않게 살짝 눌러서요.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서명이 될 줄은 펜을 내려놓는 순간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정문 게시판에 영문 공문이 붙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확인했어요. 백색 A사 용지 위에 국토안보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H1B 특별 기술 비자 수수료. 기존 $1,000에서 $10만 달러로 즉각 변경. 현장 노동자들이 게시판 앞에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존 스텔리가 제일 먼저 환호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현장 노조위원장. 덩치 큰 백인 노동자였어요.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인 채 동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드디어 됐어.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던 시대가 끝났다고. 한국인들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래. 10만. 이제 이 도크는 미국인의 손으로 돌아간다. 스텔리의 환호에 미국 노동자 몇몇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현장 여론까지 우리 편이라면 이건 완벽한 그림이었어요. 한국인들이 비자 폭탄에 울면서 상무부로 달려와 선처를 구걸할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항해 피켓을 들지도 상무부에 탄원서를 넣지도 않았어요. 그날 저녁 필라델피아 외곽 한국기술진 숙소 단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 보안 담당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자문관님, 한국 엔지니어들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짐을 싼다고요? 처음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비자 수수료가 부담스러우니 짐을 싸서 상무부 앞으로 시위하러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상식적인 반응이니까요. 부당한 처우에는 항의하는 게 정상입니다. 시위를 하면 언론이 주목하고 그러면 우리가 관대하게 한 발 물러서는 시나리오까지 다 짜놓았습니다. 하지만 보안 담당자의 다음 한마디가 그 시나리오를 산산조각 냈어요. 시위가 아닙니다. 귀국 짐입니다. 여행 가방에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있어요. 공구함도 챙기고 있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귀국, 항의도 없이.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장으로 내려갔어요. 직접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숙소 단지에 도착했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마치 정해진 절차를 밟듯 짐을 개고 가방을 닫고 방 열쇠를 반납하는 모습이 일사불란했습니다. 분노조차 보이지 않는 그 질서정연함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억울하면 소리를 지르는 법입니다. 분통을 터뜨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정 자체가 없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 데이비드 첸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작업복에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현장에서 바로 달려온 게 분명했죠. 자문관님,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저 사람들이 떠나면 우리 도크 내일부터 당장 멈춥니다. 9번 블록의 선체 용접은 한국 팀만 할 수 있어요. 그 정밀도를 미국인 기술자로는 절대 대체가 안 됩니다. 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 넘게 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 저렇게 다급하게 매달리는 건 처음 봤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받아쳤습니다. 첸, 과장하지 마시오. 용접이야 미국 기술자들도 할 수 있소. 한국인 없이도 이 도크는 돌아갑니다. 돌아간다고요? 지금 진심으로 그렇게 믿으시는 겁니까? 첸의 눈에 절망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25년간 워싱턴에서 정책을 만들어 온 사람이 현장 기술자 한 명의 경고에 흔들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채널 뒤로 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최동진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연결됐어요. 최 전무, 비자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상황이 다소 격해진 건 인정합니다만 해결책은 간단해요. 하나오션 측에서 엔지니어들의 비자 수수료를 일괄 대납하시면 됩니다. 미 상무부에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드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여유로운 목소리를 유지했어요. 당근을 흔드는 거였죠. 비자 수수료를 핑계로 압박하되 하나오션 본사가 비용을 떠안게 만들면 기술진도 잔류하고 우리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완벽한 양동 작전이라고 자부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전무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최 전무, 듣고 계십니까?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끊겼다고요? 저는 수화기를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리압 중국 상무부 해양산업 총괄 자문관의 전화를 한국인이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통화 시간 27초. 그게 최동진 전무가 저에게 할애한 시간의 전부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분노라기보단 수치심에 가까웠어요. 25년 경력에서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전부 수신 거부였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에 이메일 수신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하나오션 미주법인이었어요. 혹시 최 전무가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보낸 건 아닐까? 서둘러 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비어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만 하나 달랑 있었어요. 파일명이 영문 약자와 숫자의 나열이었는데 암호화된 문서라 제 권한으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송 대상은 대한민국 거제도 하나오션 본사 법무감사팀이었죠. 제가 무시당한 27초 동안 최동진 전무는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이미 본사 법무팀으로 암호화된 이메일을 발송했어요. 저에게는 침묵으로 답하면서 거제도로는 정확한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필라델피아 도크의 야간 조명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아래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귀국 짐을 싸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항의도 읍소도 없이 그냥 떠나는 사람들. 그게 대체 어떤 배짱에서 나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겁주기 단계일 뿐이라고요. 기술자들이야 회사 지시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오션 경영진은 결국 1,5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며칠이면 돌아올 거라고 몽블랑 펜을 돌리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한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쉬운 쪽이 우리라는 것을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국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최동진 전무의 전화는 여전히 수신 거부 상태였고 하나오션 미주법인 대표 번호로 걸어도 안내 음성만 반복됐습니다. 저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지만 겉으로는 여유를 유지했어요. 조급한 쪽이 먼저 움직이면 지는 겁니다. 25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배운 철칙이었죠. 그런데 먼저 움직인 건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요. 2월 12일 오후 2시 사무실에서 점심 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비서가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자문관님, 하나오션 미주법인 최동진 전무와 본사 법무감사팀 박명철 팀장이 로비에 와 계십니다. 사전 약속은 없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왔구나. 결국 오고야 말았어요. 비자 폭탄을 맞고 이틀을 버틴 게 고작이었던 겁니다. 수수료를 깎아달라고 매달리러 온 거겠죠. 아니면 기술 이전 조건을 일부라도 수용하겠다는 타협안을 들고 왔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일부러 5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서열을 각인시키는 건 맥컬럼 장관에게 배운 기술이에요. 충분히 기다리게 한 뒤 비서에게 올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사무실 소파 쿠션을 정리하고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커피 2잔을 추가로 뽑았어요. 상대가 읍소하러 왔으면 커피 한 잔 건네며 관대한 척하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심리적 우위를 잡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동진 전무가 먼저 들어왔어요. 이틀 전 상무부 대회의실에서 봤을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얼굴. 뒤따라 들어온 박명철 팀장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죠.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의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그 외에는 아무 표정도 읽히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에스프레소를 직접 내렸습니다. 최 전무가 악수를 가볍게 받으며 소파에 앉았어요. 커피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박 팀장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다 자리에 앉자마자 제 쪽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불필요한 인사나 안부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읍소하러 온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고 느긋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직접 방문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비자 건과 관련해서 조율할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리 상무부는 항상 합리적인 대화에 열려 있습니다. 관대한 척 빈말을 던졌어요. 한국 측이 먼저 입을 열게 만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 불리하니까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 확인한 다음 거기서 깎아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입을 연 건 최 전무가 아니라 박명철 팀장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의 지퍼를 열며 말했어요. 로엘 자문관님, 오늘 방문 목적은 조율이 아닙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공기를 잘랐습니다. 단정하고 낮고 감정이 완벽하게 제거된 톤이었어요. 조율이 아니라니, 그럼 뭡니까?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입은 다물고 기다렸습니다. 박 팀장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 그걸 제 책상 정중앙에 놓았어요.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비스듬하게 놓지도 세게 던지지도 않았어요. 마치 수술대 위에 메스를 올려놓듯 정확히 제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상단에 하나오션 로고가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 붉은 법적 직인이 선명했어요. 문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운영환경 훼손에 따른 철수 예고 통지서. 한국어와 영문이 병기되어 있었죠. 철수 예고 통지서. 저는 글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눈이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타협안도, 수수료 감면 요청서도, 탄원서도 아니었습니다. 철수 통지서. 우리가 그쪽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으로 철수를 통보해온 겁니다. 박명철 팀장이 서류를 가리키며 읽기 시작했어요. 감정이라곤 한 톨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통지사항은 3가지입니다. 첫째, 부당하게 인상된 H1B 특별기술 비자 수수료의 즉각 원상 복구. 둘째, 마스가 프로젝트 내 독자 기술권 침해 조항의 전면 철폐. 셋째, 상기 요구 사항에 대한 미 상무부의 공식 서면 답변 제출. 3가지 요구.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미합 중국에 요구를 한다고요? 자문관 25년 경력 통틀어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팀장,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끊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지금 미합 중국 상무부를 상대로 요구 사항을 들이밀고 있는 건가요? 대한민국 한 개 기업이, 실례지만 상황 파악이 되고 계신 겁니까? 일부러 비웃는 톤을 섞었어요. 상대의 길을 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박 팀장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마치 제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진 먼지처럼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았어요. 박 팀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요구가 아닙니다. 자문관님,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그 순간 최동진 전무가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왼쪽 손목에 시계를 봤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운하다는 따위의 감정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자 수수료 정상화 및 독자 기술권 보장. 남은 시간은 정확히 48시간입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말하는 동작. 거기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서운함도, 원망도요. 마치 엔지니어가 도면의 치수를 읽어주듯 기계적이었어요. 그 기계적인 정확함이 등줄기를 훑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생각만큼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어요. 최 전무, 48시간이라니 웃기는 소리 마시오. 어디 감히 미 연방정부에 시한을 걸겠다는 겁니까? 하나오션이 아무리 잘나봤자 대한민국 민간 기업 아닙니까? 최 전무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호랑이 같은 눈이라고 누군가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더군요. 위협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상대의 반응 따위는 변수가 아니라는 듯한 완결된 확신이 담겨 있었죠.
협박이 아닙니다. 자문관님, 최 전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계약서 제4조 2항에 따른 정당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운영 환경 훼손이 확인될 경우 핵심 인력의 자동 철수를 개시한다. 자문관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조항이에요. 심장이 한 박자 멈칫했습니다. 제가 서명한 조항이라고요? 저는 급히 책상 위에 통지서를 집어들었어요. 하단을 훑었습니다. 근거 조항 안에 작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마스가 프로젝트 기본 계약서 제4조 2항 운영 환경 훼손에 따른 핵심 인력 자동 철수. 그리고 그 아래 위측 서명자란에 적힌 이름 마이클 로엘.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서명한 계약서에 들어있는 조항을 근거로 한국이 정당하게 철수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였어요. 제 무기가 제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통지서를 잡은 손가락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요를 보이면 끝이에요. 이건 교섭의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48시간은 너무 짧아요. 최소한 2주일은 줘야 합리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을 겁니다. 스스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박명철 팀장이 서류 가방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데드라인은 2월 14일 오후 2시입니다. 서면 답변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조항에 따라 자동 절차가 개시됩니다. 추가적인 구두 협의는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접수하지 않겠다.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협상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입을 열었지만 최 전무와 박 팀장은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에 에스프레소 향과 정적만 남았어요. 제가 기선 제압용으로 내렸던 커피 2잔은 소파 테이블 위에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채로요. 저는 책상 위의 통지서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붉은 직인이 유독 선명했어요. 48시간 내 미조치 시 핵심 인력 즉각 철수 개시. 글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2월 14일 오후 2시. 남은 시간은 정확히 48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었다가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았어요. 달러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걸 25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엔 제 자존심이 너무 컸어요.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어떻게든 꼼수를 찾아내면 되는 거였어요. 이건 미합 중국이고 저는 마이클 로엘이니까요. 데드라인 24시간 전이었습니다. 2월 13일 오후 2시. 저는 맥컬럼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어요. 장관실로 불려간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찾아간 겁니다. 25년 경력 동안 장관실 문을 제가 먼저 두드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상황이 얼마나 급박해졌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장관실에 들어서자 시가 연기가 평소보다 더 자욱했습니다. 맥컬럼 장관이 서류 더미에 파묻혀 다른 안건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한국 건이 장관의 최우선 관심사가 아니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장관님, 하나오션이 48시간 내 서면 답변을 요구해왔습니다. 비자 수수료 원상 복구와 기술 귀속 조항 철폐. 이 두 가지를 내일 오후 2시까지 공식 회신하라는 겁니다. 맥컬럼 장관이 시가를 물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래서? 로엘, 설마 그따위 협박에 겁먹고 달려온 건 아니겠지? 겁먹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통지서에 제4조 2항 자동 철수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절차라 무시할 경우 국제 중재 리스크가 생깁니다. 장관이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몸을 기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로엘, 국제 중재. 한국이 미합 중국을 중재 법정에 세워. 세상에 그런 배짱이 있는 나라가 어딨어. 허풍이야 허풍. 적당히 꼼수로 달래면 돼. 대출이라도 알선해줘. 비자 수수료 대출. 명목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한국 놈들 체면은 살아. 체면 살려주면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 동양인들은. 장관의 말투에 경멸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불쾌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책임 회피의 달인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실무는 제 몫이라는 뜻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밤새 머리를 짜냈습니다. 장관의 지시대로 꼼수를 만들기로 했어요. 명칭은 그럴듯하게 붙였습니다. H1B 특별기술 비자 수수료 처리 대출 프로그램. 미 상무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를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자율은 연 3%.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은 조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비자 수수료 인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갚는 방식만 바꿔준다는 거였으니까요. 강도가 돈을 빼앗고 나서 할부로 갚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면만 세워주면 한국이 수용할 거라는 맥컬럼 장관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어요. 아직까지는 장관의 정치적 감각을 믿었습니다. 2월 13일 밤 11시 하나오션 미주법인 최동진 전무 앞으로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제목은 상호 협력적 비자 비용 해결 방안이었어요. 발송 버튼을 누르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수신 확인 알림이 뜨길 기다렸어요. 상대가 이메일을 열어보면 자동으로 확인 표시가 뜨는 시스템이었거든요. 30분이 지났습니다. 확인 표시가 뜨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미수신 상태였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데드라인까지 남은 시간이 1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한 번 더 보냈어요. 제목에 긴급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요. 역시 수신 확인 없음이었습니다. 새벽 2시. 세 번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번째도 보냈어요. 전부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은 제 이메일을 열어보지조차 않고 있었어요. 무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발신자가 로엘인 이메일은 아예 확인할 가치가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동이 텄습니다. 2월 14일 아침 7시. 잠을 설친 눈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팩스기에서 종이가 나왔어요. 하나오션 미주법인 발신이었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혹시 대출 프로그램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A사 한 장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대출 프로그램 제안서 사본이 그대로 인쇄돼 있었어요. 하단 여백에 붉은 직인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조건 수용 불가. 네 글자. 그 옆에 반송이라는 도장이 추가로 찍혀 있었어요. 제안서를 검토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원본 그대로 직인만 찍어서 돌려보낸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어요. 허세가 아니라 진심으로 떠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협상 기한 연장 합의서. 양측이 48시간 데드라인을 2주일로 연장하자는 합의 문서를 급히 작성해서 팩스로 보냈습니다. 시간만 벌면 됐어요. 시간이 흐르면 감정이 누그러지고 감정이 누그러지면 협상이 가능해지니까요. 제 25년 경험이 그랬습니다. 팩스 발송 확인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빠르게 답이 왔어요. 3분도 안 돼서 팩스기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종이를 뽑았습니다. 제 합의서 원본 위에 붉은 직인이 또 찍혀 있었어요. 수용 불가. 그리고 이번엔 추가 문구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어요. 제가 읽을 수 없는 문자였죠. 나중에 번역을 돌려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한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오전 10시. 데드라인까지 4시간 남은 시점에서 설상가상의 소식이 터졌습니다. 맥컬럼 장관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외신 기자단을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현장에 초대해 놓은 상태였어요. CNN, 블룸버그, 로이터, 리 상무부 주도로 미국 조선업 르네상스를 알리는 언론 플레이를 기획한 겁니다. 장관의 정치적 야심이 만들어낸 일정이었죠. 기자단이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는 순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필라델피아 현장 관리자였어요. 자문관님, 3번 용접 라인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기술진 인원이 작업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3번 라인 전담팀 12명 전원이 오늘 아침 숙소에서 출근하지 않았어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5번 라인도 같은 상황입니다. 2개 라인이 완전 정지 상태입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땀이 차올랐어요. 2개 라인이 동시에 멈춘 겁니다. 데드라인이 아직 4시간이나 남았는데 한국 기술진은 이미 현장 이탈을 시작한 거였어요. 48시간을 꼬박 채울 거라는 제 계산 자체가 틀려 있었습니다. 시한이 끝나기 전에 이미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악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외신 기자단이 바로 그 멈춰버린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알리려고 부른 기자들이 미국 조선소의 마비를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맥컬럼 장관의 언론 플레이가 역으로 자충수가 된 겁니다. 전화기가 또 울렸습니다. 존 스텔리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로엘, 3번 라인 용접기가 멈췄는데 우리 기술자 누구도 가동을 못 시키고 있소. 한국팀이 관리하던 자동화 시스템,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접근 자체가 안 돼.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알기나 하시오? 스텔리의 목소리에 환호는 사라지고 분노만 남아 있었어요. 며칠 전 한국인들 비자 인상에 박수를 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떼어 잠시 눈을 감았어요.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데이비드 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까? 한국팀 없이 이 도크 안 돌아간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5번 라인 선체 블록 접합부에 균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팀이 세팅해놓은 공정 순서를 미국 기술자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 검수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대로 가면 해군 납기를 못 맞춥니다. 첸이 욕설을 섞어가며 쏟아내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첸의 경고가 정확히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1시, 데드라인 1시간 전,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전화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오션에서 마지막 순간에 연락이 올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버리지 못했어요. 협상이라는 건 원래 데드라인 직전에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는 법이니까요. 벼랑 끝에서 서로의 체면을 살려주며 타협점을 찾는 게 25년간 제가 해온 일이었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라델피아 현장에서 보안 담당자의 보고가 올라왔어요. 한국기술진 숙소 단지 앞에 대형 트럭 4대가 대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짐을 싣고 있었어요. 공구함, 개인 물품, 기술 자료 박스. 일사불란하게 적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럭 행선지가 확인됐습니까?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입니다. 공항. 그 단어가 머리를 때렸어요. 데드라인이 1시간이나 남았는데 이미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는 건 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48시간이라는 시한은 형식이었을 뿐 한국은 처음부터 떠날 준비를 끝내놓고 통보한 거였어요. 저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최동진 전무의 번호를 눌렀어요. 수신 거부. 박명철 팀장의 번호도 눌렀습니다. 수신 거부. 하나오션 미주법인 대표 번호. 안내 음성. 모든 회선이 막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미합 중국과의 마지막 통로까지 스스로 차단해버린 겁니다. 오후 1시 45분. 보안 카메라 영상이 제 모니터로 전송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정문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출입 카드를 반납하고 있었어요. 한 줄로 서서 차례차례 카드를 보안 데스크에 올려놓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울거나 항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숙소 단지 앞에 대형 트럭 4대가 엔진을 걸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협상 연장 따위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타협도, 벼랑 끝 물밑 접촉도, 체면을 살려주는 양보도 없었어요. 한국은 진짜로 미국 땅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1,5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걷어차 버리고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 속 영상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트럭의 후미등이 점점 작아지며 조선소 정문 너머로 사라졌어요. 그 불빛이 꺼지는 순간 제 25년 경력의 모든 확신이 함께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었어요. 맥컬럼 장관에게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체 뭐라고 쓰면 됩니까? 한국이 1,500억 달러를 거절하고 떠났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하지만 말이 되든 안 되든 공항으로 향하는 트럭 4대가 현실이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사무실 벽시계가 오후 1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데드라인까지 2분. 하지만 그 2분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시계가 멈추기 전에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 정각. 사무실 직통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아니라 비명처럼 들렸어요. 저는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자문관님, 하나오션 미주법인 박명철 팀장이 화상회의 연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응하라는 겁니다. 화상회의.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연락이 온 거였어요. 역시 벼랑 끝에서는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트럭 4대가 공항으로 향했다고 해도 그건 압박용 퍼포먼스일 수 있었어요.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화상 회의 시스템을 켰습니다. 화면이 뜨는데 5초가 걸렸어요. 그 5초가 5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박명철 팀장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배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이 아니었어요. 하얀 벽, 형광등 조명, 그리고 뒤로 보이는 출발 게이트 안내판. 공항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공항에서 화상 회의를 연결한 거였어요. 로엘 자문관님, 2월 14일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는 이틀 전 제 사무실에서 들었을 때와 완전히 동일했어요. 억양도, 톤도, 속도도요. 마치 녹음된 음성을 재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목소리였죠. 48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미 상무부로부터 서면 답변이 접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면 답변. 저는 급히 입을 열었어요. 박 팀장, 잠깐만요. 어제 비자 수수료 대출 프로그램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게 사실상 서면 답변 아닙니까?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미 상무부의 의지를 담은 공식 제안이었어요. 박 팀장이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2초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통지서의 요구 사항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비자 수수료, 즉각 원상 복구. 둘째, 독자 기술권 침해 조항 전면 철폐. 셋째, 이상에 대한 공식 서면 답변. 대출 알선은 상기 3가지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칼로 베는 것 같은 논리였어요. 제가 보낸 건 수수료를 유지한 채 갚는 방식만 바꿔주겠다는 제안이었고, 한국이 요구한 건 수수료 자체의 원상 복구였습니다. 본질이 다르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해석의 차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 서면 답변으로 간주할 수 있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스스로 들어도 다급한 톤이었어요. 화면 속 박 팀장의 표정은 미동이 없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아닙니다. 수치의 문제입니다. 현재 비자 수수료는 10만 달러, 요구 사항은 1,000달러로의 원상 복구입니다. 99,000달러의 차이는 해석으로 메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숫자 앞에서 말장난은 통하지 않았어요.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위협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좋소. 박 팀장. 하나오션이 일방적으로 철수한다면 미 상무부는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청구할 것이고 국제 소송도 불사하겠소. 미합 중국 연방법원에서 하나오션 자산을 동결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요? 제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위약금과 자산 동결. 이건 진짜 무기였어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자산이 걸려 있으니 하나오션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박 팀장이 화면 아래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펼쳤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기본 계약서였어요. 74쪽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조항이 또렷하게 보였죠. 자문관님께서 말씀하신 위약금 청구와 관련하여 계약서 제4조 2항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박 팀장이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감정 없는 목소리가 계약 조항의 문장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읽었습니다. 을의 핵심 인력이 파견된 현지에서 갑의 일방적 행정, 조치 또는 정책 변경으로 인해 을의 정상적 운영 환경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을은 별도의 합의 없이 기투입된 기술 지원을 보류하고 핵심 인력의 철수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철수는 갑의 운영 환경 훼손에 대한 합법적 방어권 행사로 간주하며 갑은 을에 대해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청구할 수 없다. 문장이 끝났을 때 저는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을의 철수는 합법적 방어권, 위약금 청구 불가. 이 조항이 제4조 2항에 명시돼 있었다고요? 저는 급히 책상 서랍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내 74쪽을 펼쳤어요. 글자가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읽은 것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 조항의 미측 최종 서명자란을 확인해 주십시오. 박 팀장이 화면에 서명란을 비췄습니다. 볼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이클 로엘.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서명한 계약서가 제 위약금 카드를 원천 무효화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철수가 합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제가 직접 만들어준 겁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수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력은 미국 영토에 있소. 미 국토안보부 명의로 출국 제한 조치를 내리면 엔지니어들의 출국 자체를 막을 수 있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소. 강제 억류. 외국인 기술자의 출국을 행정력으로 저지하겠다는 거였어요. 스스로 내뱉고도 이게 얼마나 무도한 발상인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사람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 법이에요. 화면 속에서 최동진 전무의 얼굴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팀장 옆에 서 있었어요. 공항 게이트 안내 방송이 배경에 깔렸습니다. 최 전무가 입을 열었어요. 여전히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자문관님,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관료가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 억류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 발언이 녹화되고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등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녹화. 화상회의 화면 상단의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녹화 중이었습니다. 제가 위약금을 협박하고 강제 억류를 언급한 모든 장면이 기록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영상이 외부로 나가면 국제사회에서 미합 중국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맹국 기술자를 감금하려 한 나라. 상상만으로도 아찔했습니다. 지금 그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박 팀장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부당한 운영 환경 훼손 조항에 의거 현 시간부로 모든 기술 지원과 인력 체류를 무기한 보류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검은 모니터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핏기가 빠진 40대 후반의 관료가 입을 반쯤 벌린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였어요. 30초도 지나지 않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데이비드 첸이었어요. 목소리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자문관님, 메인 시스템 접근 권한이 막혔습니다. 하나오션 서버에 연동돼 있던 건조 공정관리 프로그램, 자재 물류 시스템, 품질 검수 데이터베이스 전부요. 비밀번호가 바뀐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셧다운 됐어요. 접속 화면에 자동 암호화 처리 완료라는 문구만 뜨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버 셧다운. 하나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구축해놓은 모든 기술 시스템이 원격으로 잠겨버린 겁니다. 사람만 빠진 게 아니었어요. 데이터까지 가져간 거였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시스템이 닫히고 데이터가 암호화됐습니다. 48시간 전 제 책상 위에 놓였던 A사. 한 장짜리 통지서가 예고한 모든 것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된 거였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던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지만 감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몽블랑 만년필이 시야 끝에 걸렸어요. 25년간 저를 지켜준 펜이었습니다. 그 펜으로 서명한 계약서가 제 무기를 무력화했고 그 펜으로 쓴 꼼수 제안서가 직인 한 방에 반송당했습니다. 이 펜으로는 배를 1cm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해야 했어요. 사무실 벽시계가 오후 2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5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정각부터 고작 12분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2월 17일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현장에 직접 내려갔습니다. 워싱턴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서로만 상황을 파악하는 건 더 이상 불가능했어요. 숫자가 말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냄새, 소리, 공기. 현장의 공기를 직접 맡아봐야 했습니다.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이상한 점을 알아챘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이 도크가 정상 가동될 때는 정문에서부터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크레인이 강철 블록을 들어 올리는 금소금, 작업자들의 무전 교신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소음이 싫었습니다. 아르마니 정장에 쇳가루가 묻는 것도 질색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소리가 사라진 조선소는 소음이 가득했을 때보다 100배는 더 불쾌했습니다. 3번 도크로 걸어갔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하나오션 엔지니어 12명이 전담하던 구역이었어요. 선체하부 블록 접합 작업이 한창이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용접 장비가 제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누군가가 마시다 남긴 종이컵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커피가 반쯤 남아 있었는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사흘 된 커피였죠. 한국 엔지니어가 마지막으로 마시다 두고 간 거였어요. 5번 도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오션 팀이 세팅해놓은 자동화 용접 시스템이 화면에 잠금 상태라는 문구만 띄운 채 멈춰 있었어요.
미국 기술자 3명이 모니터 앞에 서서 매뉴얼을 뒤적이고 있었는데 표정이 처참했습니다. 시스템 구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그때 도크 입구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선소 정문 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미국 노동자 수십 명이 뭔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대형 승합차 2대가 서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승합차 안에 하나오션 엔지니어들이 타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숙소에 남아있던 잔류 인원 8명이었습니다. 공구함과 개인 짐을 챙긴 채 공항으로 출발하려는 참이었죠. 존 스텔리가 승합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인 굵은 팔이 차 보닛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일주일 전 한국인들 비자 인상에 환호하며 등을 두들기던 바로 그 팔이었습니다. 지금 그 팔은 한국인들의 차를 막고 있었어요. 제발 가지 마시오. 당신들이 떠나면 우리 끝이란 말이오. 스텔리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조롱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노조원 서너 명이 스텔리 옆에 서서 차문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한 명은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승합차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 한 명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전모를 벗고 있었지만 작업복에는 아직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어제까지 현장에서 일하다 온 거였죠. 스텔리를 바라보는 그 엔지니어의 눈빛이 기억에 남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조롱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예상한 일이 예상대로 벌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표정이었어요. 엔지니어가 영어로 짧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스텔리, 일주일 전에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합니까? 외국인들이 당신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했어요. 이제 당신 일자리 지키시면 됩니다. 우리 없이요. 창문이 올라갔습니다. 스텔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노조원들이 차를 붙잡고 있었지만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사람들을 떼어놓았습니다. 승합차 2대가 천천히 정문을 빠져나갔어요. 뒤를 돌아보는 한국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42명. 하나오션이 필라델피아에 파견했던 핵심 엔지니어의 전체 인원이었어요. 마지막 8명이 떠나면서 42명 전원의 철수가 완료된 겁니다. 공구함만 챙겨서요. 기술 매뉴얼도, 공정 데이터도, 시스템 접근 권한도 남기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손에 든 공구함만 가지고 떠났습니다. 스텔리가 저를 발견한 건 그 직후였습니다. 승합차가 사라진 정문을 멍하니 바라보던 스텔리의 눈이 저를 향해 돌아왔어요.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스텔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절망에서 분노로 덩치 큰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스텔리가 제 양복깃을 잡았습니다. 주먹만 한 손이 아르마니 정장의 칼날을 구겨쥐었어요. 얼굴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기름때와 땀 냄새가 났어요. 당신이야, 노엘. 당신들의 그 알량한 탁상공론 갑질 덕분에 우리 노동자 7,000명이 내일부터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소. 7,000명. 가족까지 합치면 15,000이야. 당신이 그 사람들 밥을 먹여 살릴 거요? 스텔리의 침이 제 얼굴에 튀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스텔리를 떼어놓았지만 그의 고함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문 앞에 서 있던 노조원들이 하나둘 다가오며 제 쪽을 둘러쌌습니다. 눈빛이 전부 적대적이었어요. 일주일 전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저를 둘러싸고 책임을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안 요원들 틈으로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어요. 손이 떨려서 시동 버튼을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백미러로 스텔리가 정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어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조선소를 빠져나오며 도크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겐트리 크레인 3대가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린 채 완전히 멈춰 서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는 철골 블록을 들어 올리며 쉴 새 없이 움직이던 크레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녹슬기 시작한 철골 위로 갈매기만 앉아 있었어요. 쇳소리를 내며 멈춰선 크레인의 마지막 장면이 눈에 박혔습니다. 거대한 미국 해군의 심장이 멎는 소리가 저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맥컬럼 장관이었어요. 수화기를 드는 순간 고막이 터질 뻔했습니다. 로엘, 이 무능한 자식아. CNN의 필라델피아 도크 정지 영상이 나갔어. 내가 불러놓은 기자들이 찍은 거라고. 내가 현장을 통제 못해서 이 꼴이 난 거야. 장관의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 있었어요.
정치꾼은 언론이 돌아서는 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장관이 쏟아내는 욕설 사이사이에 꼬리 자르기의 냄새가 났어요. 내일 브리핑에서 이건 현장 자문관의 소통 실패로 보고될 거야. 알아서 수습해. 내 이름은 빠지게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어요. 비자 수수료 인상을 지시한 건 장관이고 마스가 프로젝트의 강탈적 구조를 설계한 것도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전부 제 몫이 되는 거였죠. 워싱턴의 법칙이에요. 성공하면 위가 가져가고 실패하면 아래가 뒤집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건 밤 9시였습니다. 불이 꺼진 상무부 7층에 혼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백악관 안보실에 상응 보고서를 올려야 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렸는데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미 상무부의 비자 갑질로 하나오션 핵심 인력 42명이 철수했고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가동률이 90%에서 40% 미만으로 수직 낙하했다. 이 문장이 백악관 책상 위에 올라가는 순간 제 경력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맥컬럼 장관까지 끌려 내려옵니다. 장관이 끌려 내려오면 저를 방패로 세울 거예요. 결국 모든 화살이 제게로 돌아옵니다. 저는 거짓을 썼습니다.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서 일시적 공정 차질이 발생했으나 미측 기술 인력의 재배치와 공정 최적화를 통해 조기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손가락이 떨렸어요. 일시적 공정 차질. 가동률이 반토막 난 걸 일시적이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조기 정상화 가능. 한국 엔지니어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단 하나도 없는데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쓰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발송하고 의자에 몸을 던졌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꺼져 있어서 모니터 불빛만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첸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 사람들 없으면 이 도크 당장 멈춘다. 첸 말이 맞았어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 42명. 고작 42명이 빠져나갔을 뿐인데 1,500억 달러짜리 미국 해군의 거대한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달러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몸으로 배우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월 20일. 상황은 수습되기는커녕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는데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CNN 앵커가 긴급 뉴스를 전하고 있었어요. 워싱턴 디펜스 저널의 세라 제킨스 수석 기자가 특종을 터뜨린 겁니다. 기사 제목이 라디오를 통해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미국의 치명적 오판, 동맹의 뒤통수를 치려다 세계 1위 조선 동맹을 통째로 잃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선을 벗어날 뻔했어요. 옆차가 경적을 울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만 또렷했어요. 제킨스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한국 하나오션 기술진에 대해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는 사실상의 추방 조치를 단행했으며 이에 하나오션 핵심 엔지니어 42명이 전원 철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의 가동률은 40% 미만으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제가 백악관에 올린 보고서에는 일시적 공정 차질이라고 썼습니다. 조기 정상화 가능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킨스가 실제 수치를 공개해버린 겁니다. 가동률 40% 미만. 그 숫자가 전파를 타는 순간 제 거짓 보고서는 휴지 조각이 됐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안보실, 국방부, 의회 군사위. 전부 같은 질문이었어요. 상무부가 한국 기술진을 쫓아냈다는 게 사실입니까? 필라델피아 도크가 정말 마비됐습니까? 저는 아무 전화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받는 순간 거짓 보고의 책임이 즉각 확정되니까요. 제킨스의 기사를 노트북으로 열어봤습니다. 읽으면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기사의 구성이 잔인할 만큼 정교했습니다. 전반부는 멈춰버린 필라델피아 현장의 실태를 다뤘어요. 녹슨 크레인 사진, 텅 빈 도크, 시스템 잠금 화면 캡처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첸의 실명 인터뷰도 실려 있었어요. 첸이 42명 없이는 이 도크를 되살릴 수 없다고 증언한 내용이 그대로 인쇄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치명타는 기사 후반부였어요. 제킨스가 필라델피아만 보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거제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교차 편집해 놓았어요. 거제도 하나오션 옥포 조선소의 항공 촬영 사진이 기사 중앙에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겐트리 크레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밤낮 없이 튀는 용접 불꽃이 만 전체를 밝히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필라델피아의 죽은 도크와 거제도에 살아있는 도크.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미국이 스스로 걷어찬 세계 최고의 기술진은 이미 새로운 고객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고객이라니 무슨 의미인지 즉시 파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답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맥컬럼 장관에게서 호출이 왔어요. 장관실에 들어서자 장관이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내동댕이 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로엘,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어. 대통령이 오늘 오후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다. 필라델피아 건이야. 내가 일시적 차질이라고 보고했는데 CNN에서 가동률 40%라고 까발렸잖아. 대통령이 누구 목을 칠 것 같아? 장관의 시가가 재떨이에서 떨어져 카페 위에 불씨를 남겼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저는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없었으니까요. 일단 수습해야 합니다. 하나오션 최동진 전무에게 연락해서 복귀 조건을 타진하겠습니다. 비자 수수료 원상 복구와 기술권 보장을 수용하면 한국 측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어떻게든 해봐. 안 되면 내 목이야. 사무실로 돌아와 최동진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 거부. 박명철 팀장에게도 걸었어요. 수신 거부. 하나오션 미주법인 대표 번호. 이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습니다. 미주법인 자체가 회선을 끊어버린 거였어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에 긴급, 비자 수수료 원상 복구 의향, 최우선 검토 요청이라는 단어를 전부 넣었어요. 발송하고 2분 뒤 자동 반송 메일이 왔습니다. 수신 거부 설정으로 인해 전달할 수 없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 자체가 차단 목록에 올라가 있었어요. 모든 통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전화, 이메일, 팩스. 하나오션은 미합 중국 상무부와의 소통 채널을 완전히 절단해버렸어요.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백악관 긴급 안보회의가 시작된 시각에 제 노트북으로 CNN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 대한민국 거제도 하나오션 옥포 조선소 깜짝 방문. 카니 총리, 거제도에, 지금. 저는 급히 CNN 라이브를 켰습니다. 정규 방송이 끊기고 거제도 현장 생중계가 잡혀 있었어요. 화면에 비친 광경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옥포조 선소의 거대한 도크 한가운데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서 있었어요. 양복 차림의 안전모를 쓰고 하나오션 임원진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배경으로 보이는 건 필라델피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현장이었어요.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수천 명의 작업자가 밤낮 없이 돌아가는 살아있는 철의 도시. 죽어버린 필라델피아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였습니다. 카메라가 주민했어요. 카니 총리 옆에 최동진 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전무의 뒤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필라델피아에서 공구함을 챙겨 떠났던 하나오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42명. 전원이 작업복을 입고 도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시차 적응도 없이 이미 새로운 프로젝트의 도면에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깔렸어요. 캐나다 연방 조달청 긴급 국무회의 결의.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약칭 CPSP. 예산 420억 캐나다 달러. 한화 약 60조 원. 하나오션 단독 수의계약 배정 공식 승인. 60조 원. 그 숫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국이 10만 달러짜리 비자 수수료로 주려 했던 한국의 목줄을 캐나다가 60조 원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CNN 카메라가 서명식 장면을 잡았어요. 하나오션 한서윤 부사장과 최동진 전무가 카니 총리와 함께 대형 테이블 앞에 앉아 계약서에 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배경에 태극기와 캐나다 단풍잎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악수가 오갔습니다. 그때 앵커가 추가 정보를 전했어요. 계약서에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타국의 정치적 간섭을 절대 배제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고요. 캐나다가 미국의 외교적 반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사전에 박아놓은 장치였어요. 미국이 뒤늦게 손을 뻗어도 손가락 하나 닿을 수 없도록 법적 장벽을 세워버린 겁니다. 카니 총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생중계 카메라가 총리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미국이 스스로 걷어차 버린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기술진. 이제 캐나다가 60조 원을 걸고 완벽하게 독점합니다. 우리는 동맹의 기술을 강탈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그 한마디가 미국의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국에 10만 달러 비자 폭탄을 던졌고 캐나다는 60조 원의 신뢰를 안겼습니다. 같은 한국을 대하는 두 나라의 방식이 전 세계 시청자 앞에서 나란히 비교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메일 수신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했어요. 하나오션 미주법인 최동진 전무. 모든 회선이 차단돼 있었는데 이메일이 왔다고요. 급히 열었습니다. 본문은 단 한 줄이었어요. 캐나다 CPSP 신규 프로젝트 투입으로 인해 필라델피아 복귀는 절대 불가합니다. 한 줄. 1,500억 달러짜리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하나오션의 최종 답변이 한 줄이었어요. 검토함석자에서 시작된 한국의 대답이 복귀 절대 불가 한 줄로 끝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이라곤 한 톨도 섞이지 않았어요. 서운하다는 말도, 원망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만 통보했어요. 끝. 저는 태블릿을 들어 벽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갈라지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부서지는 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태블릿이 부서진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CNN 화면에서는 여전히 거제도 오포 조선소의 생중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밤바다를 밝히고 있었어요. 미국이 발로 찬 42명의 엔지니어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60조 원짜리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오늘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의 끝을 쓰고 있어요. 상무부 7층 자문관실. 제가 25년간 지켜온 사무실입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이고 마호가니 책상 위에 몽블랑 만년필이 놓여 있었죠. 지금 이 방에는 제 개인 짐을 담은 종이 상자 3개만 남아 있습니다. 책장은 비었고 서랍은 텅 비었어요. 벽에 걸려있던 대통령 표창장도 25년 근속 기념패도 맥컬럼 장관과 악수하는 사진도 전부 상자 안에 들어갔습니다.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가 공식 폐쇄 절차에 들어간 건 열흘 전이었어요. 가동률이 0%에 수렴했습니다. 0%. 하나오션 기술진이 떠난 지 불과 열흘 만에 1,5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완전히 숨을 멈춘 겁니다. 용접 라인 전체가 정지했고 크레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조선소에 남은 건 녹과 침묵뿐이었습니다. 맥컬럼 장관이 잘린 건 닷새 전이었어요. 의회 청문회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장관은 끝까지 제 뒤에 숨으려 했어요. 청문회장 마이크 앞에 앉아서 대놓고 저를 팔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현장 자문관의 소통 실패입니다. 비자 수수료 조정은 자문관의 건의에 따른 행정 절차였으며 본 장관은 실무적 세부 사항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TV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장관이 그 말을 하는 동안 표정에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시가를 피울 때와 같은 느긋한 얼굴이었죠. 25년간 그 사람 밑에서 일하며 달러로 세계를 움직이는 법을 배웠는데 정작 버려질 때는 2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장관의 꼬리 자르기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던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거든요. 대통령이 화를 낸 건 장관의 비겁한 책임 전가 때문이 아니었어요. 캐나다가 60조 원을 가져간 게 원인이었습니다. 미국이 자충수를 두는 사이에 이웃 나라 캐나다가 세계 1위 조선 기술을 독식해버렸다는 사실이 대통령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어요.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맥컬럼 장관의 해임 발표가 나왔습니다. 즉각 경질. 시가를 물고 마호가니 책상 뒤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남자가 청문회장 뒷문으로 쫓겨나듯 퇴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붉은색 파워타이가 형광등 아래서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장관이 잘렸으니 그 아래인 저는 말할 것도 없었죠. 해임 통보를 받은 건 사흘 전이었어요. 인사과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위로, 문구 아래에 이달 말일부로 직위 해제라는 문장이 건조하게 적혀 있었어요. 25년이 이메일 한 통으로 끝났습니다. 존 스탠리가 상무부 앞에서 시위를 시작한 건 일주일 전부터였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정문 앞에 서 있는 스탠리와 노조원들이 보였습니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스탠리가 제 차를 알아보고 달려왔어요. 차창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로엘, 당신이 미국을 죽였어. 7,000명의 일자리를 당신이 죽였다고.
스텔리의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며칠째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 한국인들의 비자 인상에 환호하던 남자가 지금은 상무부 앞에서 절규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창을 올리고 지나갔습니다. 스텔리에게 해줄 말이 없었거든요. 미안하다고 말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7,000개의 일자리는 이미 사라졌어요. 데이비드 첸이 찾아온 건 이틀 전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왔어요. 3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한 사람답게 얼굴에 피로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분노가 아니라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을 마침내 꺼내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첸이 제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사직서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첸이 입을 열었어요. 자문관님, 아니 이제 그 직함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로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년 전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합니까? 하나오션의 기술은 서류로 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내쫓으면 도크가 멈춘다고 했어요. 그때 당신은 제 정강이를 걷어찼죠. 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하지만 곧 가라앉았습니다. 제 말이 맞았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어요. 당신의 몽블랑 만년필과 아르마니 정장이 이 도크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그 오만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당신만이 아니라 7,000명의 노동자가 그리고 미합 중국 해군이 함께 치르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첸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적인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서운하다고도, 원통하다고도, 복수하겠다고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계약서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당신은 마지막까지 이해하지 못한 거죠. 문이 닫혔습니다. 첸의 사직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25년간 저를 경고했던 유일한 사람이 마침내 등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합 중국이 대한민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4척의 건조를 전격 승인했다는 속보였어요. CNN, 블룸버그, 로이터 전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 허가를 미국이 한국에 스스로 내준 겁니다. 이유는 뻔했어요. 캐나다에 60조 원을 빼앗기고 필라델피아가 폐쇄되고 의회와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더 이상 방치하면 태평양 동맹 구조 자체가 무너질 판이었으니까요. 원자력 잠수함 승인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항복이었어요. 갑질로 동맹의 기술을 강탈하려다 완벽하게 실패한 미합 중국이 더 큰 것을 내주면서 관계를 복원하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가슴이 텅 빈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얻었다는 사실보다 미합 중국이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1,500억 달러와 10만 달러, 비자로 한국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나라가 결국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바치며 꼬리를 내렸어요. 지금 제 앞에 달력이 놓여 있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제 마지막 출근일입니다. 내일부터 이 사무실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쓰려고요. 이 펜으로 한국의 기술을 강탈하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비자 수수료를 100배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백악관에 거짓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전부 이 펜으로 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펜으로는 배를 1cm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용접 불꽃 하나 튀기지 못했어요. 크레인 하나 돌리지 못했습니다. 만년필의 뚜껑을 열었어요. 메모장 위에 펜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호구였습니다. 알량한 권력으로 통제하려다 신뢰를 잃은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자멸하는 법이니까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를 기다렸어요.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25년 경력의 마지막 문장이요. 종이 상자 3개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자문관실 문패가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마이클 로엘, 해양산업 총괄 자문관. 내일이면 떼어지겠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최동진 전무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떠올랐습니다. 1년 전 상무부 대회의실에서 수첩을 찢어 검토함 3글자를 툭 던지던 그 무표정. 분노도, 경멸도, 서운함도 없었던 그 얼굴.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을 단 한 톨도 흘리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들은 달러에 절하지 않았고, 협박에 무릎 꿇지 않았고, 모욕에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공구함을 챙겨서 떠났어요. 그리고 떠난 자리에 60조 원짜리 새 역사를 썼습니다. 상무부 정문을 나서자 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종이 상자 위에 포토맥 강에서 불어온 바람이 스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